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0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마약 관련한 범죄율이 좀 적은 편이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1970년대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동아시아 마약 시장에서 일본, 대만과 함께 이 삼각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었을 정도로 마약 범죄가 활개를 치던 시대였죠. 그리고 그 당시 이 시장의 중심에는 일명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한국 마피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황순. 사진의 화질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신문에서 발췌한 사진인데요. 동그라미 속 남성이죠. 그의 이름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던 건 밀수 사건이었습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충청도에서 대학을 다녔던 그가 60년대 후반에 대학을 중퇴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칠성파라는 조직에서 활동하게 되죠. 그러다 1970년대에 밀수 일을 시작했고 1972년 2월 대만 상선을 포함해서 이 외항배 12척이 가담을 한 밀수 사건, 이게 시계하고 금 밀수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건으로 덜미가 잡혀서 체포됩니다. 마약 사건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제 시계 금이었으니까 마약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밀수 사건에서 이 삼각 카르텔에 대만 상선이 가담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때부터 이황순이 마약에 손을 뻗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됩니다. 그 당시 38세였던 이황순은 밀수단의 주범으로 지목이 됐고요. 징역 4년, 벌금 약 1,4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하지만 이 수감 생활 1년 만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폐결핵과 심장병 때문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은 교도소 측에 1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줬고 이에 형 집행정지 처분을 도움을 받게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1973년 11월에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요. 돌연 12월에 이황순은 잠적합니다. 사실 형 집행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거주지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경찰의 수사망에 걸린 것은 1980년대입니다. 자, 이때는 1979년 12월 12일 아시죠? 12.12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들이 딱 이제 나라의 리더가 되면서 법치주의와 사회의 기강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5대 사회악 범죄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펼치게 돼요. 근데 그 사회악이라고 분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밀수 범죄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황순은 그 전에 밀수 관련한 전과도 있죠. 게다가 지금 형 집행인데 잠적까지 한 상태죠. 그러니까는 나라에서 봤을 때 이 사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1980년 3월 19일 그는 자택에서 체포됩니다. 자, 여기는 사실 그 당시에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 그를 체포하러 가는 날 그 집 앞에서 대치하고 있던 경찰입니다. 정말 이렇게 경찰이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사실 굉장히 못 본 지가 오래됐는데 아주 낯선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체포된 곳이 부산에서 수영만이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있는 아주 외진 지역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초호화 대저택이었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이게 마약 왕이 사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정원에 장미꽃이 가득하고요. 또 막 여러 가지 정원석이 놓여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이 정원의 지하에는 일명 히로뽕, 그러니까 필로폰 제조에 사용하던 대규모 제조 공장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황순의 대저택, 여기에는 1970년대에는 보기 드문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성능 음파 탐지기도 발견됐어요.
이게 구조를 보면요. 여긴 지금 대문만 나와 있는데요. 저택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일단 철책으로 막아서 외부하고 차단이 됐고요. 만약에 들어간다 해도 입구에서 8m가량 더 들어가야 또 하나의 대문과 마주할 수가 있으니까 이중 대문 구조인 거죠. 아주 보안이 철통 같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 아지트 지하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약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실제 사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영화의 사진을 좀 여러분께 참고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왕순이 한국의 마약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데는 이 마약 공장의 규모가 컸던 것도 있지만 사실 그가 제작한 이 필로폰이 정말 국내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왕순이 홍콩에서 원료를 수입을 해서 자신의 마약 공장에서 제조를 했고 이걸 다시 일본에다 수출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펼쳐갔죠. 그렇게 1975년부터 77년까지 2년 동안 무려 70kg에 달하는 필로폰을 일본에 수출합니다. 70kg?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참고로 필로폰을 이제 마약으로 한 번 사람 몸에 주사를 할 때 약 0.03g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70kg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한 번 쓸 때 아주 작은 소량을 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왕순이 이 필로폰 수출로 번 돈은 1970년대 기준으로 약 70억 원입니다. 자, 70억 원? 큰 돈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피아였는데 70억 원. 근데 여러분 그건 1970년대예요. 그 당시에는 100만 원 정도로도 서울 변두리 지역에 작은 집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억이라는 거는 지금 기준으로는 몇백억이 훌쩍 넘을 수도 있는 금액인 거죠. 이렇게 대규모의 마약 사업이 행해지던 저택. 그런데 놀랍게도 인근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수년간 여기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마약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숨길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왕수는 이 저택을 조카 명의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택의 아래쪽에는요, 태창 목재의 저목장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전국 각지에서 운반되어 온 목재가 저장되던 곳이죠.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저목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저택을 선택을 한 이유가 필로폰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냄새를 처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필로폰은 전 사실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필로폰을 만드는 이 마약쟁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냄새 처리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냄새를 만들면 이게 냄새 주변으로 막 빠져나와서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저목장이 있으면 어차피 1년 365일 악취가 나기 때문에 필로폰 냄새를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영화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왕순의 화수인들 역시 저택에 드나들 때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요. 되도록이면 밤에 움직였고요. 피치 못하게 낮에 이동해야 한다? 그러면 가스나 수도 검침음으로 위장을 한 후에 행동했다고 하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마약을 운반할 때는 포장마차를 이용해서 행상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운반하는 방식까지 썼습니다. 정말 철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여기에 이런 저택에 마약 공장이 있다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한 예로요. 이 마을에서 20년 이상 살았던 어촌 계장님이 나는 아예 그 집에 사람이 드나든 걸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집은 태창 목재의 회장님 별장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을에서는 의문의 집이었겠죠. 정말 아마 저 같아도 여기에 마약을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또 1970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황순 본인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면서 생활하죠. 이 하수인들 중에 2명을 골라서 그들의 신분증을 받아서 거기다가 사진을 붙여가지고 신분을 위조했고요. 그 두 사람한테는 다른 신분증을 재발급받아라 하고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지금이라면 절대 통하지 않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50년 전인 1970년대에는
가능한 위장술이었죠. 이렇게 대저택에서 조직적이고 완벽한 보안을 유지해오면서 정말 이 아시아계의 국제적인 마약 사업을 벌이던 마약왕 이황순의 천하, 그게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황순을 검거하는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해요. 1980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경찰이 무장을 했고 검찰까지 다 해서 약 50여 명이 그의 저택을 포위했죠. 그런데 이걸 알아챈 이황순이 이제 자기의 공범 3명과 함께 엽총을 들고 대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쏴 죽인다 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대저택 안에서는 훈련이 아주 잘 된 경찰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찰견 4마리를 풀어놓게 됩니다. 공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경찰 쪽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견이 아닙니다. 이황순이 가지고 있는 경찰견입니다. 근데 경찰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사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또 이황순은 엽총 난사하고 막 돌과 빈병 던지고 격렬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경찰이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황순의 친형을 저택에 투입을 시켜서 자수를 하도록 설득하게 한 거죠. 근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나는 잡힐 바엔 차라리 자살하겠다 하면서 그 가지고 있던 엽총을 가슴에 겨눴고요.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이걸 형이 재빠르게 저지를 했어요. 그래서 총알이 가슴이 아닌 오른쪽 어깨를 관통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황순은 총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고 하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총상으로 이제 부상을 입었으니까 그거를 다 치료한 후에 바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뭐 어려운 재판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마약 관리 위반 그리고 총기 확류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사가 남아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최대 희로봉,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를 잘 읽지 못해서 네, 징역 15년을 받게 되죠. 근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황순 검거 이후에 이 마약과 관련된 배후 인물들이 속속 검거가 이어졌고요. 결국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꿈꾸던 어떤 대한민국의 마약 소탕이 마침내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황순을 결코 우상화하거나 영웅화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 아시아권에서 마약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거를 잘 살펴보면 결국 돈이었습니다. 이건 영화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일단 일본에 마약을 수출했죠. 그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적발될 수도 있어요. 경찰이나 마약 감시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렇게 해서 그들한테 뇌물을 지어주는 거죠. 그럼 손쉽게 해결됐다고 합니다. 이 부패한 공직자들도 문제였는데 이들에 대한 한 일화가 있어요. 이황순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보건사회부의 마약과 감시계장이 있었는데 이 계장 김씨가 결국 체포가 됐고 이황순 자택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다가 김씨가 이 수갑을 찬 채 도주하게 됩니다. 경찰이 너무 당황이 돼서 이제 100여 명을 동원을 해서 얘를 찾으러 가죠. 하지만 결국에 그를 찾지 못했고요. 발견된 건 잠금이 풀린 수갑, 그리고 이황순으로부터 그가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롤렉스 시계가 전당포에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뭐 시계나 금,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했던 거죠. 아시다시피 2018년에는 이황순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 마약왕이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야, 애국이 별게 아니야. 일본에 뽕 팔면 그게 애국이야. 라는 대사. 지금 들으면 뭔 방구 같은 소리인가 싶지만 그 당시에는 이 의견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죠. 그에게 뇌물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실 이황순의 마약 범죄를 어느 정도 묵인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그래 뭐 너 이렇게 마약 팔아서 일본 통해서 돈 벌어오니까 라는 거에 동의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일부에서는 마약으로 엔화를 벌어들인 이황순을 애국자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황순은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징역 15년형 받았잖아요. 그때가 1980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2020년이니까 만기 출소를 했다고 해도 한참 전에 출소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출소한 이후에 이황순의 근황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나마 추정되는 건 검거가 됐을 당시, 체포가 됐을 당시에 이미 이황순은 하루에 필로폰을 6번 이상 맞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망가져 있던 심각한 중독 상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마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남았지 못했을 거고 어쩌면 또 다른 마약 중독으로 인해 이미 생을 마감하지 않았겠냐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워낙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신분을 잘 바꾸고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사실 마약이라는 도구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번 돈으로 호의호식한다라는 거는 그리 달가운 모습은 아닐 겁니다. 비록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마약 청정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최근 몇 년간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이 잇따라 터졌고 이제 마약 범죄가 과거보다 좀 뉴스에서 자주 보여지면서 흔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약 관련한 게 결코 가벼운 문제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은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약왕 이황순 사건은 어쩌면 우리의 부끄러운 시절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